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국민 주권 정부인가, 야당 주장대로 연성 독재로 향하는가, 좌표를 놓고 가리키는 방향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죠.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진압했다며 민주적 정통성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수결 입법 독주, 검찰, 법원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야당과 반대 세력에게 민주주의 퇴행 아니냐, 이런 공격 빌미를 줍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반민주 세력을 물리치고 집권했다는 이유로 공짜로 주어지는 명예는 아닐 겁니다. 삼권 분립과 견제, 반대 세력 포용으로 달성됩니다. 독선, 독단, 독주는 쥐약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이후 목에 완전히 힘을 뺐습니다.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라. 국민 손 절대 놓지 말라. 시사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더 부드러운 명품 한우, 더 신선한 로컬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내가 구입한 로컬푸드, 화순군 농부의 희망 씨앗이 됩니다.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즐거운 대학 남부대학교. 신나는 대학 남부대학교. 미래가 자신 있는 대학 남부대학교. 대학생활은 취업에 강한 남부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사억 후반부터 시작되는 광주 남구 대단지 아파트. 초대형 공원과 단지 앞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더욱 기대되는 송암공원 중흥 S클래스 SK뷰 364-0001 중흥토건 SK에코플랜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태균입니다. 고향 인심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안전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앞으로도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데려드렸듯이 추석 특집 기자 4인방의 정치 수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분의 정치 전문 기자 함께 하셨는데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장윤선 취재 편의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박영환의 시사 1번지 패널로 오랫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청와대 출입기자로 가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길 그만두고 여길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 기자는 우리 방송이 처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짤막하게 30만 인사하시죠. 예, 제가 쟁쟁한 선배님들 모시고 방송하게 돼가지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이제 7일간의 정말 긴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또 증폭이 될 거고 그게 일종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이제 분기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여기 또 밥상머리에 또 이슈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우리 고장에 뭐 누가 시장에 출마한다더라, 도지사는 뭐 시장은 누구누구. 자,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방선거가 남았지만 여야는 지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거의 좀 올인하는 조기 올인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 격전지는 이제 소통령 불리는 서울시장입니다. 오선 대항마가 누가 될지 민주당은 지금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반드시 사수를 해야겠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오 시장의 5선 도전 유력한데 범야권에선 나경원, 한동훈, 이준섭 또 하마평에 있고요. 여당은 전현희, 박주민, 서영교 현역 의원들이고요.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이죠.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헌정사 최초 4선 서울시장, 체급도 대선 주자급이다 보니까 인지도나 인물 면에서 거론되는 여당의 주자들이 좀 밀린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여권에서도 차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국 비대위원장 등 중량급 내세워야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 시장은 최근에 그놈의 그 한강버스 때문에 약간 논란을 일으켰고 또 명태균 게이트에 노출되면서 후보 경쟁력을 놓고 약간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서울시장제 먼저 네 분께서 어떤 관전자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 기자님. 네. 사실은 전체 뭐 수도권 선거가 가장 뭐 중요하다. 예. 아니면은 이제 부울경 선거가 예. 또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이 됐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울경 그리고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라고 생각하고 전 지역에서 고르게 좀 우세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은 매우 예. 타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의지가 예. 굉장히 큰데. 중요한 건 이제 후보 전술인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예전하고 다르게 인구가 일단 1,000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시가 뭐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굉장히 뭐 이렇게 개혁적이고 이런 도시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노령화돼 있고 인구 구성이 그리고 젊은 층들이 집값 때문에 전부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표심이 매우 보수적인데 이 보수적인 표심을 뚫으려면 어떤 후보가 좋으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쭉 최근에 이제 몇 차례 여론조사를 돌려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세훈 후보를 두 자릿수로 이기는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자체 조사에서는 박주민 후보가 이제 10%로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아닌 걸로 내부에서 조사가 나와서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민석 총리 차출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 있나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뜬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강훈식 실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 나가면 누구 채울 거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제 참모들 사이에서 있긴 한데 뭐 상당히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어떻게 후보 전술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큰 고민이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는 나가면 충남지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충청도에서
그 국회의원 하셨는데 예. 서울시장 나오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생뚱맞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 후보가 없다는 거죠. 없다. 지금 오세훈 시장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를 이미 정해놓고 지금 띄우고 계시더라고요. 상대는 전현희 의원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왜 그렇다고 보죠? 지금 경선을 하면 무조건 경선할 거거든요. 아, 예, 민주당은 경선. 경선을 하면 전현희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뭐 속된 말로 민주당의 가장 열혈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런 분을 찾기 때문에 아마 찾는다면 전현희 의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사실 뭐 친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 친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지층이 상당히 좀 넓은 걸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상대로 붙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뭐 승산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던데 어쨌든 그만큼 오세훈 시장 쪽은 굉장히 지금 자신들이 우세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도 하고 남들이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서울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구도나 인물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느긋하게 지금 선거를 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그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좀 경선을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정치인 대표 비서실장 그 만나 보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AI를 탑재해 가지고요 이기는 후보로 확 돌아선대요. 또 그런 주장도 하기 때문에 김동현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일단은 강남에서 당선된 전력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전력으로 봐서 되게 중도 확장성도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다른 수도권 지역들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서울이 47%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고요. 그렇죠. 그다음 김문수 후보가 41%예요.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 10%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수도권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의 그 경쟁력이라는 게 지난번 선거에서는 426개 동에서 전승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그 전 선거에는 420개 동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지키면서 국민의힘 표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뭐 지금은 비주류라고 얘기되는 뭐 예를 들면 홍익표 전 의원이나 아니면 박용진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좀 뭐랄까 좀 깜짝 카드로 발탁한다면 조금 바람도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히려 예. 그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이제 조원 CNI가 시행한 이제 9월 29일, 30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는데 이제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또 이제 10.8%로 그 들어갔어요.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울의 이런 그 정치 지형 자체가 어떤 개혁적이라기보다는 많이 중도화 내지는 어떤 고령화 보수화됐다고 보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행정적인 업적이나 성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이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3선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어떤 본인도 지금 다른 이제 정책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18.7%, 나경원 의원이 16%였는데 나경원 의원도 이제 22대 총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23대 총선에서 이상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대선에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선은 실제로 경선을 뛰었었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한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어떻게 경선을 거쳐야 된다고 보면은 나경원 의원의 좀 강력한 도전이나 이런 것도 지금 뭐 경기지사로 거론이 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나 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지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은 서울시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로 다자 대결 구도로 많이 여론조사를 보셨겠지만 아마 내년 설 연휴쯤 되면은 그때는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양자 대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당 지지층이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 누가 나갔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자 대결이 본격적으로 좀 발표될 때가 정말 좀 각 당 지지층들의 마음이 정해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 내년 선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예. 남아 있어서 예. 지금 유권자 지형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트렌드 정도로 보는 예. 거지 예. 그게 이제 결정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드는데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은 당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했고 완전히 그냥 그 자유한국당이 그 완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여당의 힘이라는 건데 그때까지 여당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쳐줄 것이냐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바람으로 따지면 그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불리하죠. 이게 2018년 지방선거는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승리하고 난 뒤에 불과 2달 안 돼서 예. 거의 80%까지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예. 그 지지율이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쭉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지율이 적어도 60%는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 가고 이러면서 계속 60-70%를 가면서 그래서 그 정상 궤도에 조기에 올라가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궤도를 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뭐 정청래 대표가 너무 세게 나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백슬라이딩을 해요. 퇴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한두 달 내에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게 결국에는 나쁜 바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2018년 지방선거와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데 저는 별로 긴장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좀 정부 여당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바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중도의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아직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1-2개월 이내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주어진 과제인데 사실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지사 역시 관심사죠. 어찌 보면 인구로 보면 사실 대한민국 넘버1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김동연 지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연임 도전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경선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데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당 내 추미애, 이현주, 한준호, 김병주, 연태영 경기 지역구의 현역 의원, 이광재, 박강원 전 의원 거론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분당 듀오 안철수, 김은혜, 또 유승민 전 의원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편 일명 이제 법사위의 추나대전 여기서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 대 추미애 대결. 근데 사실은 좀 나경원 의원이 지역구가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좀 거시기 한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법사위에서 이제 붙기 때문에 정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동 기자? 제가 이제 사실은 추석 전에 그 나경원 대표 측근을 만났는데 산불가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 거주한 적도 없다, 경기도에서 정치를 한 적도 없다. 그러면은 출마의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내가 추미애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계속 싸웠으니까 내가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추미애를 꺾겠다. 이런 건 사실 정치적으로 출마의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왜 계속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점점 확산이 되느냐. 이거는 좀 그분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략이다, 정치적인. 모략. 네. 근데 모략이 어느 한 정치 세력의 모략이 아니라 양당이 합세해서 지금 모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경원 내치기예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해주면 좋은 거고, 예, 어쨌든 동작을 해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에 양당에 굉장히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 저게 보궐선거가 나가면 내가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트럭 정도 분량 있다. 예, 아주 굉장히 좀 정치적인 모략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개하더라고요. 네. 야, 정치권의 속사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죠. 재밌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왜 이렇게 떴냐면 물론 이제 법사위에 그러니까 6선 추미애에 이제 5선 야당 간사 이제 나경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일파만파
법사위 보는 재미로 산다 뭐 이런 분들이 예. 있을 정도로 싸움은 법사위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는데 그 후에 기자들 사이에 소위 이제 밭글이라는 예. 형태로 예. 이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추나대전이 경기도에서 재현될 거다. 그래서 아. 예, 나경원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거다라는 이제 밭글이 돌았어요.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밭글이 돌면 그걸 가지고 또 취재를 하는데 이제 누가 돌린 거냐 이거를 아하. 누가 왜 돌렸냐. 그러니까 이제 돌린 주체가 어디냐. 그래서 막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이제 그 설입니다. 설 아. 고소하면 안 돼요. 네. 설 가지고 얘기. 썰입니다. 썰입니다. 썰. 예. 왜 그러냐? 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삼불가론 말씀하셨지만 그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경기지사에 가봐야 돈만 쓰고 얻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권자 지형도 절대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형이 아니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전혀 정치하거나 뭐 아무 이력이 없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인천 사람 송영길 어떻게 됐는지 예.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것에서 이제 반면 교사를 얻었다 하더라도 출마 가능성이 없다. 근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동작에서 빠져서 경기도로 출마를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동훈이 동작으로 가서 네, 출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동작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밖글을 던지고 판을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솔깃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희 시사일본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석 특집. 저도 이제 그 네.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들은 소스는 오세훈 서울시장 쪽이다.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이제 어쨌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잖아요. 네. 경선에서 지금은 당의 경선 룰 자체가 완전히 세팅된 건 아니지만은 지지층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오세훈 시장에게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쪽에 돌린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비슷하게 저한테 했었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나가면 그건 핸디캡 매치라고 아마 그쵸.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15% 이겼거든요. 그런 차이를 좁힐 만큼의 중도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미애 의원께서 경기도지사에 나갈 가능성이 본인은 물론 희망하겠지만 예. 공천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아니 경선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뭐 경선을 해도 못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추미애 의원한테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크답니다. 저분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기도지사가 굳이 유리한데 저 사람을 내보내서 굳이 우리가 뭐 또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강하다고 저는 들어서 그래서 추나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어차피 민주당이 유리한데 좀 안정적인 분을 내보내서 말 잘 듣는 분 내보내서 그렇게 관리하는 편이 낫지.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원래 좀 인지도가 있는 안철수나 뭐 김문혜 이쪽이 나와서 생각보다 경기도가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추미애를 내세워서 괜한 무리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선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장 기자는 없는 겁니까? 근데 뭐 선거는 모르죠. 선거는 봐야 돼서 뭐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경기도의 그 민주당의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김동연 지사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경기도정에서 이렇다 할 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구할 만한 그런 정책이나 정책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세모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최대 격전주 중 하나가 사실 부산입니다. 자, 이제 수도권은 아니지만 이제 박청준 시장의 3선 도전에 민주당이 이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최인호 전 의원 대항마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이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물론 이제 김도읍, 박수영, 서병수 전 시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조국 대표는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조국 대표는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부산시장에 나가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자치단체장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서울하고 경기를 각각 기반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이 부산으로 나간다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 영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선하고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고 지금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유의미한 대권 주자로 취급받고 있느냐 이걸 봐도 사실 그렇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때 열리는 어떤 재보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재수 장관이 재보선에 나가면 그 자리가 열리고 거기에 조국 장관이 나온다든지 조국 대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그림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같은 이 표현이 죄송하긴 합니다만 좀 조선시대는 외직이라고 했죠. 외직으로 나갈 가능성은 좀 적다. 한성판유는 할 수 있어도 이게 그 경상감사로 나간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이 이게 승산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거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지난 대선만 봐도 부산에선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 18개 구 중에 17개를 이기고 이제 김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정도만 졌거든요. 그리고 약간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도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에게 후보를 주기가 제2의 도시에 그걸 후보 단일화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지역인데 과연 그 후보를 내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럼 여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안 낼 것이냐, 이 문제는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선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경철 기자님은 어떻게 봐요? 부산시장 선거. 저도 조국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전재수 그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역구 관리를 잘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전재수 장관의 핸드폰 번호를 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무조건 다 받습니다. 이분이. 그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하지만 부산 시내 전체를 상대해야 되는 시장 후보가 그렇게 다 지역구를 다 누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전재수 장관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굉장히 그 유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박형준 시장이 나와도 전재수 장관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부산은 뭐 물론 해수부가 간다고 하지만 산업은행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지금 금융중심지로 육성을 해달라고 지금 수십 년째 주장을 해왔는데 산업은행을 민주당이 주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본다면 전재수가 나와서 총력전을 펴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절대 유리, 민주당은 절대 불리.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 기자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전재수 장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전 장관은 지금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북극 항로 해야 되는데 무슨 부산시장 출마 이건 조금 너무 협회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부산의 정치 지형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한석 갖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흔들릴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관리를 워낙 튼실하게 했던 사람이라 전재수 이외에 거기에 누가 다른 민주당 뭐 낯선 사람이 간다고 해서 돌파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유권자 지형이 부산 같은 경우에도 늘 캐스팅부터 지역인데 뭐 이번엔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지만 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득표율은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은 하나밖에 쥐지 못해서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재수를 빼고 뭐 다른 사람을 얻는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마도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한 수준의 정치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남도 그렇지만 호남 같은 경우도 정리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호남에서는 경쟁하겠다라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의 지도를 놓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치 협상을 할지 요거는 좀 보고 그 다음에 견적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동안 이제 지방선거 승패를 좀 보니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이 이 17개 중 14개 석권에 압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12개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5개. 자,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당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저부터 어느 당 할까요? 승리를 보세요. 전체적으로. 숫자로. 전체적으로 저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네? 예. 네,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저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 봅니다. 앞선 이사야. 저기는 우리 정동 기자는 2018년에 이제 대구 경북 2군데만 건졌는데 국민의힘이 그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절대 열세인 상황은 확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절대 열세고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최영희 봅니다. 기자는 반대로 저는 봐요. 한 10군데 정도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패네요. 충청이 중요한데 네. 장동혁 대표가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2부에서 토론 이어갑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을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살아오는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용기 내어 당신께 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이기에. VIP 장례타운. 완도바다 힐링 스팟 완도 해양치유센터. 피부에 좋은 거품, 머드 테라피부터 해수 미스트, 명상풀까지 천연 바다 자원을 활용한 16가지 오션 테라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진짜 오션 앨리스를 즐겨봐. 완도 해양치유센터 자연의 색을 채워갑니다. 칼라 우드칩. 소나무 원목으로 가공, 착색해 동식물에 안전합니다. 화분에도 정원에도 자연의 색을 더합니다. 칼라 우드칩. 때깔 고운 그린 정원. 자연과 인간을 담은 기업. 주식회사 동서산업. 베트남의 숨은 보석 푸꾸옥. 겨울 탈출 넘버원 푸꾸옥 여행. 이번 겨울 대구 공항에서 특별 전세기로 모십니다. 가족들과 즐기는 테마파크와 호핑 투어, 골프 여행까지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행타운을 찾아주세요. 혼수가구,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기자 4인방의 정치수다 이어갑니다. 정윤선 취재편의점 기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동원 데일리안 정치부장,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방선거와 최대 격전지 좀 짚어봤습니다. 또 신박한 분석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지지를 보면 양당 격차는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조금 좁혀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는 둘 다 40% 초반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좀 짚어보면 사실 여당 대표는 이제 독이 든 성배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태생적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다지는 제1야당 대표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대통령 임기 초엔 운신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나름 독야청청합니다. 자, 우리가 봐봤던 여당 대표와는 좀 DNA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을 넘어 초강성으로 언행에 거침이 없죠. 또 유튜브, SNS에 능수능란한 최전방 공격수 면모를 보여줍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당 대포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대포. 자, 이 대통령이 협치 주문하는 것과 달리 내란 세력을 야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하죠. 추석 직전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공방에도 공격수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도 여러 명 갈아치우는 바닥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사태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유엔 총회 대비한 이 대통령의 외교성과 그래서 묻혔다. 여권 내부에서 좀 불만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언론들은 이런 또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대통령과의 차별화인가?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권 내에. 원래 찰떡궁합이고 그냥 역할 분담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생각들이.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국합 배드값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반면에 진짜 명청대전이다. 또 이런 시각도 있죠. 정치대표 행보. 최영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낯선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뭐 한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많이 봐왔는데 이번 정부는 정부와 여당의 관계가 사실 여당이라는 게 거버먼트 파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원톱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견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또 당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지 뭐 트럼프 말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부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는 확실히 당의 힘이 더 셌던 것 같다. 그때는 왜냐하면 당대표가 첫 번째는 추미애였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었다. 이해찬은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보다 어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처 공무원들은 그때는 당 눈치를 많이 봤다. 당이 이렇게 가면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이재명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당에서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처 공무원들이 어디야 이거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그렇게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오고 당의 목소리도 나오는 그런 투트랙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게 동시에 동반 추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제대로 길을 가려면 태양은 한 개만 띄워야 된다. 하늘에 지금 태양이 두 개라서 지금 정부 부처 사람들마저도 어느 태양으로 봐야 될지 해바라기를 해야 되는데 꽃이 어느 태양을 바라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여당 같은 모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사고가 자꾸 터지고 이게 자꾸 이게 국민들이 이게 똑바로 가는 정부가 맞느냐 하는 의심들을 자꾸 내보내는 것인데 이게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게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70% 80%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상대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여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당으로서의 대통령을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대통령 앞에서 새로운 태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공 태양이 자꾸 앞에 나타나서 지금 천연 태양을 가리고 있어서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 기자님은 최 기자 얘기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반대 입장에? 아니 뭐 동의 반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지금 최경철 위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담배를 잘 안 피우는데 유일하게 맞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게 바로 정청래 대표다.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서로 맞담배하는 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친한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냐면 아니 그 해외 출장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기자들도 그래서 비싸서 막 못 가기도 하고 이런데 유엔 총회 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설을 하고 왔는데 네. 갤럽 조사에서 5%가 빠졌거든요. 예. 이 누구냐, 누가 네. 이렇게 만들었냐. 미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를 까먹으니까 이거는 진짜 뭔가 뭘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의 정무 파트가 굉장히 네. 분주합니다. 분주하게 뭘 하는데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수습이 안 된다, 예. 막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이렇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엇박자 같은 게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각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상황,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무수석실과 또 이제 여당 사이드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 또 지난번 같은 보면 이제 원내에서 협상을 막 그 정보조직법 네. 관련해서 상당히 큰 사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리 조정이 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편함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말로는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일면의 진실은 존재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실무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걸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 정청래 예. 대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가장 지금 줄기차게 밀고 있는 데는 뭐 본인 여권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 야권에서 열심히 밀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삼통 분립이다 해가지고 여의도 대통령인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충정로에 저기 김모 씨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서 삼통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 최근에 뭐 한 명 더 나타났다고 또. 그러니까 사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 명청대전이라는 말도 그 SNS에서 가장 먼저 쓴 사람을 추적해 보면 그 야권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청대전, 여의도 대통령 이런 말을 만들고 이제 프레임을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딱 하놓고는 당정 갈등으로 너희도 한번 망해봐라 이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까지 보수당이 계속 정권을 잡았으면서 당정 갈등으로 망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갈등, 그 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그런 걸로 망했는데 왜 쟤네들은 당정 갈등으로 안 망할까? 쟤네도 좀 한번 망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의도 대통령하고서 지금 당정 갈등에 덫을 놓고 있는데 덫은 놓였어요. 이제는 진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엔 더 뒤에 신라금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서 신라금관 접어들고 이게 뭐 SNS에 금관 쓰고 올리고 그런 사진을 계속 그런 처신을 하시면 이게 덫이 작동하면서 실제로 이제 서로 의심에 휩싸이는 당정 갈등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처신을 잘 한다면은 이거는 야권의 프레임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도윤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윈윈의 문제냐 제로섬의 문제냐 같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에 있어가지고는 제로섬이에요. 예를 들면은 당에서 너무 큰 뉴스가 나와버리면은 대통령의 행적이 묻힙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갔을 때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잖아요. 엔드 이니셔티브. 이런 건 외교적 사안이라는 거는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70%를 가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 근데 당에서 그거를 받쳐주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의 행적들은 행동들은 약간은 기존의 여당 대표의 어떤 그 행동 양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제 9월 이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이제 4박 5일간의 정보조직법 등에서 개혁 법안들 이제 그 저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9월 29일 날 이게 그 정부로 이송이 됐어요, 법안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30일 날 있었던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청문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딱 10시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10시에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공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오후 2시로 밀자. 그래서 조희대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뭐 좀 그 꼭 그날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국민 주권 정부는 또 그런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또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해야지 그걸 또 우리가 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니까 급기야 김영진 의원이 나서서 이 법사위 문제를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좀 뭐 합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까지 하는 건데 어쨌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그 얘기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나는
국화 배드캅처럼 뭐 나는 열심히 싸울 터이니 대통령 일을 하시라.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먼지만 나는 뭐 그런 형국이 같고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과거의 당정 관계와는 다르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청 대전이란 말은 호사가들의 소리다. 둘이 사이는 좋다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대통령은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냥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고 물론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냥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에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자꾸 지금 자기가 같이 하늘에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결국엔 충돌이 빚어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난감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친명의 여러 김명진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당신 이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엔 대권 욕망이죠. 내가 빨리 대권 주자로 올라서서 다음 대권을 조기에 내가 빨리 발판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욕심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대권도 힘들 뿐더러 지금 만든 지 지금 석 달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도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기에 저렇게 그 다음 차기 주자가 등판을 해버리면 지금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 유노멀이 아니라 굉장히 무질서한 현장이다. 정치가 이렇게 가니까 자꾸 정치가 퇴행하고 퇴보하고 싸움만 한다는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을 때는 참아야 한다. 우리 정청래 대표 옹호해 줄 분 한 분 얘기만 짧게 듣겠습니다. 옹호하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일 날 느닷없는 파기환송 결정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휴대폰 받고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난 상황인데 사법부가 나서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지난 12.3 비상계엄 내라는 온 국민이 겪은 트라우마 같은 이런 엄청난 사태인데 그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주면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들자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청문회라도 해서 그걸 규명해야 된다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요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조직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스무스하게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돼서 금융 관련된 것은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제 장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자기 정치연이 뭐니 아니 이렇게 좀 그렇게 오르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이제 장동혁 대표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개 언론사 여론조사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조국 정청래 대표를 꺾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16명 대상 조사입니다. 장 대표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정청래 8.9%, 한동훈 8.2%, 오세훈 6.3%, 김문수 5.5%, 이준석 4.9% 순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이제 보수 주자 중에 대체 불가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어게인 세력 지지를 얻고 초강성 이미지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당대표 된 이후에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정치적 스탠스가 변했나?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주도하면서 강경 대투쟁에 나서면서 아슬아슬한 또 줄타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최근 당무 감사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단계의혹 진상규명으로 한동훈 축출이 시작됐다. 이런 또 반대 진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한동훈 대표를 지금 대권 경쟁자로 보고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장동혁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다른 맥주 같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다른 맥주요? 예. 막 잔에 따라져 있기 때문에 막다른. 지금은 이제 지지율에 거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제1야당 대표 프리미엄도 있고 옛날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는 32주 연속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한 적이 있었고 황교안 대표도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는 야권 중에서 차기 대권 1위였습니다. 계속 이낙연 대표가 그때 1위를 다퉜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1야당 대표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고 대표를 놓고 야인이 된 언론 노출이 잘 안 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8.2%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만 이제 경쟁자를 배제하면은 본인이 말 그대로 대체 불가한 주자를 넘어서 이제 유일한 주자가 되는 것이고, 예, 그 실제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번 전당대회 나올 때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했으면 한 대표하고 맞대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나온다니 안타깝다. 이미 본인 마음속에서 잠재적으로 라이벌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그런 행동은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대권 경쟁자로서 뭐 당에서 주어진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했을 때 그 당원들과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한 뭐 응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라는 큰 산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너무 먼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자기 증명을 하고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도층을 포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끌어올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거의 사실상 컨벤션 효과는 전무하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가장 먼저 이제 당 지지율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소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는 상당히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좀 그 절연하고 그리고 중도 쪽으로 나아가려고 스탠스를 잡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거라도 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지율이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검토 속에서 다시 장외 집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30분간 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교감. 그리고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그 친밀감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뭘 제안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뭐 사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제안까지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친밀감을 표시를 했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외 집회하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장동혁의 진심인 거냐, 진정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선거에 그 출마한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진심이나 진정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초반에는 이렇게 뭐 옛날에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걸 즐길 수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나면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밖에서 이거 들으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는데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강성 지지층 덕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우회전만 할 줄 알았는데 딱 들어오고 나서는 좀 좌회전 좀 해요. 그러니까 우회전스러운 인물들만 옆에 둘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나 이런 좀 유연한 사람들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일하는 걸 보면 우회전과 좌회전을 같이 겸용하는 운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초보 운전이지만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서 사실 당에서는 피로감도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 예. 그 하는 법안에 대해서 예. 필리버스터 하면서 예. 국회의원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 이 와중에 장애 집회는 왜 해? 너 또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장 대표에 대한 내부의 불만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에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일단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입지는 확실히 다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가 야당 대표는 조기에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조기에 당대표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럼으로써 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성공했는데 그러나 대여 투쟁 국면에 있어서 지금 초보라서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라든가 지금 장애 집회를 동시에 하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 뭐 현실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지? 이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서 약간씩 당에 대한 장악력은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유리한 것은 충청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부분 그 대구 경북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처럼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인 영남이 아닌 다른 주자를 내서 거기에서 확장성을 좀 넓혀보자는 그런 전략이 통한다면 장동혁이 실제로 롱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판사를 하면서도 국회 파견을 한 2년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 야망이 굉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웅변학원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뭐 바로 단상에서 벗어나서 예. 밖에서 예. 연설하지 않습니까? 웅변학원도 다녔고 뭐 국회 파견도 판사가 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야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대권 주자로서 조기에 좀 등판을 한다면 생각보다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한동훈 계보였잖아요, 이른바.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대표 예. 입장에선 그 저기 계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황당한 일의 연속이죠. 예, 수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본인도 이제 지도부가 무너져서 물러나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랑 같이 수석 최고위원 했던 분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그 윤어기인 세력 아마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보선이 펼쳐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동훈 대표가 뒷목 잡을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재보선으로 원내에 진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공천권은 장 대표가 갖고 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 뒷목 잡기엔 이르다. 정말 뒷목 잡을 상황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한동훈 축출설이 이제 약간 그 설로 이제 떠돌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정말 그걸 바랄까요? 그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뭐 축출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무 근데 뒤에서는 원할까요? 뒤에서?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인 거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정치권 생리라는 게 늘 경쟁자를 뭐 제거한다라는 표현은 과할지 모르겠으나 뭐 그 정치적 어려움을 안기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내부의 경쟁자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정치권에서. 아, 그럼요. 네. 예. 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앞마당에 그 자기 지역구 앞마당에 강아지만 들어와도 경계한다. 강아지만 들어와도. 예. 아 정치인들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네요. 그럼요. 예. 자,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추석 특집으로 진행된 기자 사인방의 정치 수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분 기자님께 특별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연속 추석 특집 대담 준비했고요. 여야 의원 각각 모십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모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